자, 장마 윤흥길, 윤홍길이 아니라 윤흥길이고요. 자, 일단은 요 소설 같은 경우에 갈래부터 먼저 볼게요. 갈래. 장마는 일단 중편 소설입니다. 중편 소설. 조금 길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냥 예의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전후 소설이에요. 전후 소설. 요건 좀 중요하죠. 전후 소설이면은 전쟁 후에 소설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전후 소설이라 했을 때 전쟁 후를 얘기하기도 하고, 전쟁 중 소설도 전후 소설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후 소설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성격. 자, 일단은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되게 그 전쟁의 참상, 뭐 참사, 뭐 다 여러 가지 별로, 뭐 대립, 인연간 대립, 이런 것들 등등등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외할머니라든가 친할머니, 뭐 그리고 나서 토속적인 등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립을 이제 토속적인 신앙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토속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은 좀 배경을 봐두면 좋은데, 왜냐면은 배경이 6.25 전쟁이라서 그래요. 6.25 전쟁이라서. 그래서 배경을 조금 봐두면 좋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나눠서 보자면은,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 6.25 전쟁 중 어떤 여름, 한여름 장마 기간입니다. 여름 장마 기간. 공간적 배경은 어느 시골 마을이에요. 어느 시골 마을. 어느 시골 마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시골 마을로 피난을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대립도 일어나고 생기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특징. 특징은 이 작품에 좀 봐야 되는 어떤 좀 중요한 것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분단, 그리고 전쟁의 상처, 대립 이런 것들을 무속 신앙으로 좀 극복을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분단과 전쟁 상처 극복을 한다. 그리고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이고 할머니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방언을 좀 사용을 한다. 지역 방언을 사용해서 토속적인 것과 토속성과, 아까 또 성격 중에 하나였던 사실성을 올려준다라 볼 수 있습니다. 토속성, 사실성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과거 회상을 하는 구조야. 한마디로 역순행적 구조라 볼 수 있어요. 역순행적 구조. 이게 내가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자면은 뭐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만, 보통 액자식 구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감상 포인트부터 조금씩 같이 보자면은, 이 작품은 어린 서술자인 나의 시선. 자, 어린 서술자인 나의 시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하죠. 일단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고, 그리고 1인칭 관찰자인데 그냥 관찰자가 아니라
과거 회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이 화자의 시선이 어린 서술자의 시선이다. 어린 서술자의 눈으로 보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런데, 근데 그 대상이 어린 사람이야. 그 1인칭 이제 서술자가 어려.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 서술자가 하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돼. 아무래도 애들이 말하는 말이니까 다 믿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과거 회상까지 해버려.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얘기하는 것도 약간 객관적으로 얘기해요. 이 서술자가 어린 서술자의 눈이지만. 그래서 이 서술자 객관적인 부분도 있고 주관적인 부분도 있는데, 독자는 전부 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독자들은 객관적으로 이제 접하고 해석을 한다. 객관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은 과거 회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린 서술자의 눈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6.25 전쟁을 겪으며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좌우 이념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에서 대립과 화해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민족의 문제인데, 민족의 문제인데, 근데 이 민족의 문제가 가족사로 좁혀지고 있다. 가족사로 좁혀지고 있다라 볼 수 있어요. 이 민족의 문제에서 가족사로, 가족의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문제에 국한돼 있던 게 가족 문제까지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민족 문제는 더 큰 문제고 가족 문제 작은 거니까 좁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설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각각 국군과 빨치산, 여기서 국군이 이제 우리나라 국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 빨치산이 이제 빨갱이들. 빨갱이는 이제 그 북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 그래서 옛날에 북한의 빨갱이, 빨치산, 뭐 이렇게 보통 얘기 많이 해요. 빨치산이 이제 북한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뭐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북한이 이제 이렇게 막 내려왔단 말이지. 이렇게 막 내려왔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산만 냅두고 와서 이제 버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땅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정리해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이제 다시 들어온 거죠. 우리 파란색. 파란색이 여기 들어온 거야. 그럼 여기 있던 빨간색들, 여기 있던 북한, 얘네들을 우리가 빨갱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빨갱이 조금 저급한 단어니까 북한군이 여기 남아 있었던 거야. 근데 북한군이 남아 있었는데, 그럼 남아서 이제 북한군이 막 우리 북한군으로 와라 막 이러면서 여기 사람들도 막 이렇게 꼬시고 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근데 위아래로 좁혀오니까 여기 산들에 막 숨어 살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북한군을 빨갱이라 불렀기 때문에 빨갱이들이 숨어 사는 곳이다 해서 빨치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북한군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국군과 빨치산으로 이제 참전한 아들. 그래서 이때 외할머니 쪽이 그래서 국군이고 남한이고, 할머니 쪽이 이제 빨치산이에요. 갈등하게 되지만 할머니들이 공유하고 있던 민족 고유의 토속적인 사고방식, 민족 고유의 토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용서와 화해로 해소.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조금 어이없긴 한데, 약간 이제 뭐 구렁이라든가 점쟁이를 믿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화해, 용서를 진행이 된다라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과 민족적 참상의 극복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자, 서울에 살던 외할머니. 원래 외할머니는 서울에 살았어. 외할머니. 이 전체 줄거리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수능 특강이 수능에서는 요거 장마가 만약에 연계가 돼서 나오더라도 요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서울에 살던 외할머니는 이제 시골의 딸 집으로 피난을 오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된다. 갑자기 뭔 소리냐? 딸 집으로 피난왔는데 왜 할머니네와 같이 사냐? 이 딸 집이 할머니네야. 왜냐 그때 당시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시집을 간다는 건 뭐야? 장가 온다. 장가 간다라고도 하지만 보통 이제 시집을 간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시집을 가면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딸은 할머니, 시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딸네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나의 삼촌은 이제 빨치산. 삼촌은 빨치산이야. 이 삼촌이 할머니 아들이에요. 할머니 아들. 빨치산에 되어 산속 생활하고 국군 소위인 외삼촌. 이 외삼촌은 이제 외할머니 아들. 요런 거 모를까봐 혹시. 외할머니 아들은 소대장으로 이제 전쟁터에 싸우고 있었대요. 어느 날 외할머니는 아들이 전사했다는 거야. 전사했다는 게 뭐죠? 아들이 전쟁 중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군 소위, 한마디로 국군, 남한 쪽 이제 사람이 죽은 거야. 통지를 받는다. 이후부터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향해 저주, 그 산, 빨갱이들이 숨어있다는 그 산을 향해서 저주를 미친듯이 퍼붓는 거야. 근데 그 산에 누가 숨어있어? 이 할머니 아들, 삼촌이 숨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는 화나죠? 할머니는 노발대발. 서로 반목은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빨치산 소탕작전이 있어요. 빨치산 소탕작전. 그래서 막 그 빨치산들이 숨어있는 산에다가 막 폭격 날리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죽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할머니 점쟁이 말을 믿어. 자, 여기서부터 이게 뭐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무속신앙 혹은 토속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점쟁이 말대로 생환을 굳게 믿으며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점쟁이가 언제 온다고 했는데 그날이 되어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 대신 구렁이 한 마리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쇼크로 쓰러집니다. 이러면 쓰러져. 왜냐면 아들이 안 오고 구렁이가 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외할머니가 할머니 졸도 쓰러진 겁니다. 근데 외할머니는 구렁이한테 말을 붙이면서 위로해요. 자, 이거 외할머니가 왜 그러냐? 외할머니 입장에서 외할머니가 봤을 때 이 구렁이는 뭐야? 이 구렁이가 삼촌이라는 거야. 약간 아니 그런 사고방식이 가능한가 싶긴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해. 그래서 이 구렁이가 삼촌인 거야. 삼촌이 죽어서 구렁이의 모습으로 이 집에 들어온 거야. 어쨌든 점쟁이 말이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굉장히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구렁이를 이제 막 위로해줘. 아이고 이제 왔어 서방. 뭐 서방 아닌데? 하여튼 뭐 어쩌죠 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삼촌을 뭐라 부르더라? 근데 뭐라 부르면서 이제 아이고 이제 왔어. 이제라도 왔어. 힘들었지. 막 이러면서 위로를 해줘. 그리고 와서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이제 동네 아낙네가 이제 뭐 할머니의 머리카락으로 이제 약간 죄를 지내줘야지 안심하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외할머니 머리카락이 아니라 할머니 머리카락이에요. 할머니 머리카락. 할머니 방에 가가지고 할머니 머리카락 이렇게 막 다 모아와요. 머리카락 모아와가지고 그 머리카락 태우니까 구렁이가 이제 앞에서 불 나고 하니까 도망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구렁이가 이제 만족스러워서 간다고 이제 합니다. 앞에서 불 태우고 있으면 당연히 도망가겠지. 그래서 머리카락을 태워서 구렁이를 내보낸다. 어디였지? 이렇게 내보낸다. 그 후로 이제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어쨌든 간에 뭐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구렁이를 자기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 구렁이를 지극하게 모셨단 말이지. 위로해주고. 그런 점에서 감동을 받는 거야. 감동을 받아서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죽어요. 갑자기 왜 죽여버리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원래 좀 아팠어. 근데 난 이걸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장마라는 게 뭐야? 장마라는 게 원래 우리가 추운 날씨, 추운 공기가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아래서부터 이제 슬슬 올라오죠. 우리가 여름이 되면서 장마 초여름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슬슬 올라온단 말이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딱 만나는 부분이 있어. 그때 이제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뭐 땀도 좀 흘리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장마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따뜻한 공기가 있고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비를 막 내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누가 이겨? 결국엔 여름이 되니까 따뜻한 공기가 쭉 올라가서 결국엔 이기거든? 장마전선 없어지고 차가운 공기에 따뜻한 공기 다 먹어버리는 거지. 자, 아까 여기 남쪽이 누구죠? 남쪽이 외할머니. 그리고 아까 북한 쪽이 할머니. 죽여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 쪽은 없어지거든. 장마가 끝나면은 장마에서 서로 막 대립을 하는 거야. 따뜻한 공기와 위의 공기와 아래 공기가 서로 대립하다가 아래 공기가 이기고 끝나거든. 그래서 서로 대립하다가 지금 누구 죽었어?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이쪽 아들 죽고 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희생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따뜻한 공기가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할머니는 이제 갔죠. 그래서 죽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숨을 거둔다 하고 나서 이렇게 길고 긴 장마가 끝났다 하고 소설이 끝나. 할머니가 죽고 길고 긴 장마가 끝났다. 갔다는 거지. 장마가 끝난다는 건 뭐야?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할머니는 할머니 내에 왔는데 할머니 아들 삼촌 있었는데 삼촌 죽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 남은 아들은 누구야? 이 딸의 남편이죠? 그 딸 그리고 외할머니가 같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집은 이제 누구 거야? 이제 그럼 외할머니 거가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요거에서 장마에서 대립 과정에 났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죽인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말이 너무 소름 돋죠? 길고 긴 장마가 끝났다. 이러면서 딱 끝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 얘기가 소설이 막 쭉 이어지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하고 나서 그리고 딱 여기 한 칸을 띄어. 한 칸 띄고 길고 긴 장마가 끝났다. 한 줄 딱 나오고 끝나 소설이.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이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거 옛날 선생님이 중학교 때 얘기했다가 무시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 부분이. 여기서 아직 할머니 안 죽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수록된 부분에서는. 자, 불쌍한 것. 할머니로부터 핍박을 받는 나 또는 전사한 외삼촌. 나는 왜 핍박을 받냐? 왜 핍박을 받냐면은 내가 이제 그 형사한테 이제 과자를 받고 무슨 얘기를 해. 근데 할머니가 과자를 받고 삼촌의 정보를 팔았다고 오해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해요. 할머니가 날 싫어해. 하여튼 그래서 불쌍한 것. 이게 나일 수도 있고요. 외삼촌을 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 곁을 떠나서 약간 애매해요. 혼잣말을 남기면서 할머니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봤대요.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대요. 봐봐, 이게 아직 몰라. 이 소설에서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나나 아니면은 외삼촌을 뜻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구는 아마 나나 아니면은 외삼촌, 나나 외삼촌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 너무 많대요. 먼저 외삼촌이 그렇고, 그리고 나도 불쌍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내가 형사들한테 과자 얻어먹고 빨치산이었던 삼촌에 대해 정보를 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되게 미워하거든. 나는 근달 소수관이나 줄곧 울 안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그런 신세였어요. 이제 집안에만 있어! 이런 거죠.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서술자의 주관적인,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야. 주관적인 생각.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았다. 이것 또한 이제 나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불쌍하다, 허전해 보인다, 이런 거 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도무지 강한 모습은 없었다. 그래서 초라한 할머니가 초라하다, 측은한 모습, 이런 것들 모두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런 것들은 외할머니에 대한 나의 평가죠. 외할머니에 대한 나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얘가 주인공은 아니거든. 자,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 근데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대요. 그래서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통에 꾸려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제 피난 온 거죠.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그래서 이 할머니, 이때까지만 해도 어땠다는 거야? 외할머니와 할머니는 되게 사이가 좋았다는 거야.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 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의좋게 살고 있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다는 거죠. 수복이 되어서 이게 이제 공산군한테 뺏겼던 땅을 이제 수복하게 된 거죠. 이제 인천 상륙작전하고 하면서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서 어디론지 쫓겨가 버리고요.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 외삼촌은 이제 국군에 입대하게 돼서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겼지만, 자, 이렇게 생기자마자 여기까지 하자마자 바로 갈등이 생긴 거야? 아니야. 갈등이 생긴 거, 금이 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요때부터라는 거죠. 요 시기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야. 갈등의 실마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과자 얻어먹었다가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짐승반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의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외할머니가 편을 든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위가 좀 상한 거예요. 이제 좀 기분이 안 좋게 된 거죠. 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 다음으로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 요게 이제 진짜 큰 이제 갈등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전사 통지서, 아들이 이제 외삼촌이 전사한 겁니다. 그 이튿날이었다. 먼저 복장을 치른 쪽은 복장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복장을 치는 쪽 외할머니 쪽이었대요.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자, 여기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장마라는 계절적인 배경이지만, 장마라는 계절적 배경을 뜻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이건 표면적인 배경이고, 이면적으로는 약간 좀 험하다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자,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어서 슬퍼서 저주의 말을 시작한 게 이제 이 갈등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서 바위스에 숨은 뿔갱이, 빨갱이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다 썰어라. 이제 저기 숨어있는 빨갱이들 싹 다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옳지 않으니 고맙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모두도 어리둥절해서 말리는 사람 없었고 막 미친듯이 이제 저주를 한 거죠. 저 늑다리에 펜네가 뒤질라 환장을 했다? 이건 누가 한 말이야? 이건 할머니가 한 말이야. 할머니의 말. 그래서 자신의 자식에게 저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안방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아기를 그득 담은 할머니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 능히 필적할 인물이 그때까지는 없었지만 없는 줄 알았는데 저기 집안에 있었다는 거죠. 누구야 이게?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할머니야. 여기가 시방 누집인 줄 알고 저지랄이래 지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피나는 외가를 받아주는 은혜를 배반하는 행동이라 생각을 해요.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에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 멍멍한 눈을 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자 하니까 참말로 눈꽃이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더니 그 말이 거기로 두고 하는 말이고만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올 때 갈 때 없는 신세 하도 불쌍해서 들어앉혀 농계로 인자는 나도 의런도 몰라보고 갇힌 안양깨를 다 부리니 그냥 이러면서 이제 뭐 미쳤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숭악스러운 마음을 먹으면 대대로 거기한테 날벼락이 대대로 이제 날벼락 맞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더니 아니 거기가 그런다고 그쪽이 그런다고 죽은 자식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죽어? 죽은 자식 누구야? 외삼촌. 산 자식은 삼촌입니다.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 빗감도 말어. 인명은 제천이라고. 인명은 다 운내 따라 있다. 다 명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는 부모지요 부모. 너 잘못이요. 너 잘못 반이라는 거야. 자식 잘못 반. 너 잘못 반. 그런 거죠. 그래서 전쟁에 논리가 좀 그렇죠. 자, 부모들이 이제 전생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너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앞세워놓고 뒤에 남아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게 만든 거다. 애시당초 자기 팔자 소관이 그런 거 가지고 누구를 탓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지.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거죠. 그쵸? 그려 나는 이건 이제 다시 외할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들은 먼저 보냈다 치자. 네 말대로 그렇다 쳐. 그럼 누구는 복을 휘어짓게 짊어지고 나와서 자식 노동사를 그따위로 지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맞다이를 까게 된 거죠. 이제 외할머니도 앙칼지 쏘아붙였다. 저놈의 옆에 있는 말하는 것 좀 봐. 죽으려고 환장했네. 내 아들이 왜 어디가 어쩐다 그려?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죠. 이제 내 아들이 뭐? 이랬더니 생각해보면 알겠지.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저 죽은 댐이 지내줄 놈 하나 없게 이제 외삼촌이 유일한 아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할머니고 너 죽으면은 제사 지내는 놈도 없어? 막 이러는 거죠. 남들도 뭐다 그런 줄 아나 본데 남들 다 그런 줄 아나 본데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아빠가 그만들 좀 해줘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빠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 아빠가 이건 아빠가 한 말이에요. 아빠가 소설은 요거 말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 순철이 끈덕덥다 끈덕. 이 순철이가 누구야? 순철이가 삼촌이야. 우리 순철이는 끈덕도 없어. 무슨 일이 생겨야지만 속이 시원하겠지. 근데 순철이 걔는 소나기 사이도 요리조리 뚫고 가는 애야 한 거죠. 그리고 죽죠. 자, 근데 이제 몰라 죽은지 안 죽은지 사실. 자, 어따 그만도 하라니까요. 아버지 한 번 더 짜증. 이제 아버지 한 번 더 얘기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공동체 내에서 발생했던 여기서 보면 발생했던 과거라는 거야. 과거 얘기. 그래서 과거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다라 볼 수 있어요. 과거 회상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역순행적 구조라 볼 수 있는 거야. 역순행적 구성. 그래서 과거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서술자의 주관성도 드러나지만 대상에 대한 또는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왜냐면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쵸? 주관성도 드러나고 객관성도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아까 뭐 할머니가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서술자의 주관이 나타나고 서술자의 평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다 주관성이 드러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게 과거의 얘기고, 그리고 이 서술자가 어린 시절의 시선으로 어린 서술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관성 또한 독자들은 어떻게 볼 수 있다? 독자들은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야.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또한.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이 유지가 되는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객관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것 또한 객관적으로 접하게 된다는 거죠, 독자들을. 그래서 뭐 그런 거고, 자, 장마에 등장하는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사회 역사적 배경이 이제 확장, 이렇게 확장이라 볼 수도 있고 좁혀지고 있다라 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혹은 이제 민족적인 갈등이 그 가족의 갈등까지로 들어오고 있다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확장이라 볼 수도 있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좁혀지고 있다라 볼 수도 있어요. 직접적 원인은 이제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면서 갈등을 맺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도 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다 봤던 거라서. 자, 넘겨서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한번 다시 볼만한 부분이 있는데, 뭐 하지만 장마는 여기 하지만 뒤부터 장마는 6.25 전쟁의 참혹함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폐해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폐해도 조명하지만 뭐까지 얘기한다? 대립과 화해 과정을 제시한다. 이런 소설 많지가 않아. 보통 폐해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끝 해버린 소설이 더 많아. 대립과 화해 과정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진 않다. 근데 이때 이 대립과 화해 과정이 전통적인 방식, 무속 신앙, 소속적인 뭐 신앙 다 마찬가지, 다 전통적 방식이에요. 전통적 방식을 통해서 대립과 화해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가족사로부터 이 민족 전체로 확장시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사도 지금 어떻게 했어? 전통적 방식으로 화해와 대립을 화해했단 말이지. 그럼 우리 민족끼리의 이 갈등도 어떻게 화해할 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갈등도 이런 비극을 우리 민족이 지닌 전통적 동질적 요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장마는 여기까지 하기 전에 장마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장마라는 소설의 제목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어. 장마라는 소설의 제목에는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소설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갈등 화해 과정을 상징적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장마 전선이 남쪽 공기와 북쪽 공기가 이렇게 있다가 북쪽 공기가 이제 죽고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 그 남쪽 공기와 북쪽 공기 간의 이제 갈등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 갈등 화해 과정, 과정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마가 초여름이야, 초여름. 장마가 초여름이다 보니까 여기다 쓸 데가 별로 없네. 장마가 초여름이다 보니까 초여름 후에 이렇게 장마가 내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성장, 그리고 민족의 성장과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다 써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자, 민족의 성장과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장마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장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